자, 지금 한국의 경제 실험에 대해서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실험의 결과 경제가 망할까 흥할까 이걸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 있죠.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이 있고 미국에는 미연준이 있는데 통화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뭐 물가를 안정시키거나 아니면 뭐 고용,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달성을 해요. 뭐 최대한 고용을 늘리려고 하고 경제 성장도 적당히 이루기 위해서 금리도 계속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돈 풀기도 하고. 그런 통화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당연히 기준금리의 결정이 가장 대표적인 통화 정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중앙은행에서는 장기적인 물가 성장 목표를 2%로 이게 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넘으면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려서 한 2% 정도에 맞추고 이거보다 낮으면 금리를 또 인하하죠. 돈 풀기를 해서 물가 상승률을 2%에 맞춰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자마자 인상하고 2%에서 떨어지면 인하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 그대로 놔두면 장기 평균인 한 2%를 넘어설 것 같다. 이거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고 장기로 2%를 하회할 정도로 너무 디플레이션이다. 그럼 그때 돈 풀기 결정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건 중앙은행이 온리 물가에만 초점을 딱 집중하고 있을 때 하는 대응 방식입니다. 근데 각 시대에 따라서 이 정권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 아니면은 경제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 여기에 따라서 기준금리 결정이 틀려진다는 거죠. 자, 지금 완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미연준 기준금리가 있고 한국의 기준금리인데 미연준 기준금리는 지금 5.5%로 굉장히 높아요. 반면에 오늘 8월 24일이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 발표했어요. 2023년 1월부터 계속 지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2%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살인적으로 높아서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를 월등하게 높이지 않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보다 2%나 높게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 인플레이션이 다 잡힌 걸까요? 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번 8월에 발표된 위에 검은 선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에요. 3.2% 상승을 하고 있고 아래에 이 주황색 선이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전년 대비 2.3%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0.9% 거의 1% 정도 가깝게 조금 더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이렇게 물가 상승률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미국이 2% 정도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미연준의 기준금리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대부분 구간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해왔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3.5%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1월은 우리나라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몇 %였냐? 5.2%였어요. 미국도 5% 이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아졌는데 이때도 계속 기준금리를 올렸던 때인데 우리나라는 5.2%가 넘어갔던 요 시점부터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을 해왔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 미국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걸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한국의 중앙은행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 안정시키는 것을 지금 최고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된 배경.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함께 한번 보시죠.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8월 이후에는 다시 3%로 높아질 것 같다. 주요국의 통화 정책 그리고 가계 부채 흐름도 이걸 유의해야 될 거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높은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 내리지 않는 즉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인다. 앞으로 추가 인상 필요성은 여건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일단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다 잡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한 3%로 올라갈 것에 대비해서 그리고 대외적인 부분까지 대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긴축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이게 이번 7월에 FOMC 의사록에 공개된 미연준 기준금리에 대한 입장인데요. 영어로 이렇게 잔뜩 써있기 때문에 내용을 풀어드리면, 최근에 미연준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호적인 미국의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물가가 장기 인플레이션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기업과 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미국의 저소득층에 굉장한 해악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기준금리가 인상돼서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총수요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을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미국에서 상승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앞으로 추가로 인하하지 않고 동결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2%로 돌아갈 것이라는 확실한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돼야지만 확신을 갖고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랑 완전히 상반됐죠. 한국은행은 물가가 거의 다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 긴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미연준은 아직 물가가 이 정도 수준은 완전히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고 동결할 이유를 더 찾아야 한다고 이 의사록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한국은 미국과 달리 정말로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대로 인플레이션이 싹 다 잡힌 걸까요?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만 결정하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고 한국의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한국의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게 산출됩니다. 어찌 보면 미국보다 훨씬 더 물가가 높은 상황으로 잡힐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면, 그림은 한국의 소비자 물가의 구성 비중입니다. 여기 주택 및 수도, 전기, 연료 등 전부 다 합쳐서 전체를 1000으로 놨을 때 171.6,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7%가 되는 거죠. 이 중에 주거비는 몇 퍼센트가 될까요? 특히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소비자 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물론 월세라든가 전세 가격이 반영이 되긴 하는데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하도 질문이 많으니까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 적어놓기까지 했어요. 자, 집값이 오르면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다. 그런데 뭐 토지구입비라든가 주택구입비 이런 거는 소비가 아니다, 소비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집값이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별 영향이 없다. 물론 소비자의 주거비용으로 들어가는 월세나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이 반영이 되긴 하는데 2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반영이 된다. 사실상 뭐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미 적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구성 기준은 한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림의 보라색 부분이 Owners Equivalent Rent of Residence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자가 주거비예요. 약 25%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신의 집을 렌트했을 때 그 금액이 어떠냐, 비용이 어떠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금액만큼 그대로 25%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고, 렌트 오브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이거 뭐 주거비죠. 이 부분도 8%. 두 가지 합치면은 거의 한 34%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만큼이 그대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 소비자 물가에 가장 크게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이제 주거비 상승률이 거의 전년 대비로 7에서 8% 사이로 최근에 굉장히 높게 나오고 비중조차도 한 34% 가까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이 주거비예요. 즉 주택 가격이라는 거죠. 이런 산출 기준에 따라서 한마디로 미연준은 지금 미국의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특히 저소득층도 그렇고 개인들의 생활에 악영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거의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물가가 다 잡혔다,
지금은 이제 긴축을 해야 될지 말지, 즉 앞으로 기준금리를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만 결정할 때다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과 완전히 다른 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은 소비자 물가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한국은행 금통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주택가격과 무관하다. 사실상 이게 한국은행 혼자 뭔가 주택가격 때문에 이런 거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부와 함께 한국은행이 뭐 동시에 결정할 일이지 한국은행 금리 결정으로 뭐 주택가격 이런 것과는 무관하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 개인들이 생활을 하는데 그 물가에는 주택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물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자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의 소비자 물가 산출 기준이 아닌 우리나라 한국의 물가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산출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주택가격 상승이 반영되니까 미국보다 월등히 높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소비자 물가의 산출 기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같은 기준이라면 거의 유사할 거예요. 결국 미국과 한국은 거의 뭐 유사하거나 또는 한국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이런 물가 상황에서 미국은 올해 내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통화정책을 펼쳐왔고, 한국은 그 반대로 올해 내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통화정책을 펼쳐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답은 뭘까요? 어느 나라에서 하는 통화정책, 기준금리 결정이 올바를까요? 경제는 변수가 많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답대로 간다고 모든 게 잘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석은 있죠.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다시 물가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 이거는 뭐 당연히 정석입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정석에 가까운 통화정책을 펼쳤다면 한국은 정석에 사실상 좀 어긋난 통화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 아마 많은 전문가들, 경제학자들은 지금 이제 미국과 한국의 경제 현상, 통화정책을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정석이 조금 아닌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할 수밖에 없고, 각국이 이제 앞으로 통화 정책을 펼칠 때 우리나라의 케이스, 즉 약간 정석적이지 않은 통화 정책을 펼쳤을 때 경제가 어떤 꼬라지가 되는지, 어떤 상태로 되는지 이 한국의 케이스가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참고 자료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정석에 어긋난 결과는 솔직히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징후가 별로 좋진 않아요. 우리 한국의 GDP 대비 민간 부채가 281%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금리가 인상되고 나서 제대로 인상 안 되고 동결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볼 수 있고,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최근에는 조금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05.3%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것만 봐선 이게 높은지 낮은지 모르죠. 그래서 세계 순위를 보면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105%로 굉장히 높습니다. 3위예요. 세계 GDP 대비 가계 부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정의 부채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적 부채라고 불리는, 개인 간의 부채라고 불리는 전세를 뺀 금액이에요. 그걸로 결정된 겁니다. 만약에 전세를 포함하면 약 134%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해요. 한국이 세계 1위로 GDP 대비 가계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부채가 많다고 당장 경제 위기가 터지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채가 많으면 글로벌 경제가 잘 돌아갈 때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경제가 둔화되고 침체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경제가 망가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점이 있어요. 식당의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이 매출이 1억이 나오는 식당인데 한 식당에는 대출이 3억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매출이 1억 나오는 이런 식당이 있는데 얘는 대출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손님이 계속 많이 찾을 때는 뭐 대출이 3억이든 얼마든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은행도 가만히 있고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제 손님들이 뜸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매출이 막 줄어들기 시작하면 은행에서 이제 원리금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대출해준. 그러니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이자율을 더 올려서
리스크에 대비를 하기 시작해요. 대출이 3억인 식당은 안 그래도 이렇게 손님들이 뜸해지면서 매출도 안 나오고 이익도 줄어드는 마당에 이자율까지 올라버리니까 잘못하면 식당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망할 수도 있죠. 반면에 대출이 적은 식당은 뭐 상환을 하든 아니면 이자 금액 자체가 작으니까 훨씬 더 견디기 유리하겠죠. 자, 이렇게 불황이 왔을 때 좀 더 쉽게 버티기 위해서는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레이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 이건 바로 국가 전체의 뭐 가게든 기업이든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레이징을 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지금 당장 닥친 문제가 해결됐다고 금리 인상을 동결하고 부채를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식당의 경우처럼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고 침체가 오면서 손님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을 버텨내려면 지금 이렇게 아직은 살만할 때 부채를 계속 줄이는 디레버레이징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려서 부채를 축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미래의 경기 둔화 및 침체 때 국가 전체가 버텨내기 수월하도록 준비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자, 저는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행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런 비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미국과 한국은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물가 상황은 거의 유사한데 다른 통화 정책, 한 곳은 금리를 동결했고 한 곳은 금리를 계속 올렸다는 거죠. 미국은 이렇게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레이징을 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부채를 줄이지 못하고 더 키워왔어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이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각자 현명한 리스크 관리 또는 투자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떼우고 끝내지 않죠.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와 함께 업황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요. 해당된다 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